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권한은 굉장히 줄고 네. 책임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두고 거기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다른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이 두 가지 정도의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호찌민 묘소에 거의 한 1km를 줄을 선다고 해요. 네, 오늘은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포비아의 저자의 정인호입니다. 현재 저는 GGL 리더십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영평론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는 한 15년째 정도 되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강연과 컨설팅, 벤처기업의 사회이사, 스타트업 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강연은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포비아를 비롯해서 총 16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15년 동안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회사를 이끌어 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책을 리더포비아라고 해서 좀 리더가 이제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싫어한다는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그 리더포비아라는 트렌드가 생긴 지 한 몇 년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초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중학생부터 리더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총학생 회장, 단과대 학생 회장도 이제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민 분여회 회장, 나가서는 요즘 이제 아이돌 그룹, 여성 걸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이제 직장 내에서도 리더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왜 요즘 2030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조금 좀 인류학자, 철학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철학자인 르네 지나르가 쓴 책이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갈등과 혼란을 겪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의 희생양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희생양은 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동물일 수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지금의 사회는 바로 리더가 그런 희생양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권한은 굉장히 줄고 네. 책임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나 외부에서 보는 이제 압력과 기대치도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잦은 실수를 또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판적인 상황이 도래되면서 감정적 소모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뿌리가 이어지게 되죠. 이런 전반적인 이런 해결 과정에서 리더 자신이 심지어 이제 고립감을 겪고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희생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리더를 두려워하게 되고 리더 포비아가 나타나는 이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양이라는 게 이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리더를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꼽잖아요. 네네. 그 이제 보면은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닥치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는 것이 약간 말씀하신 희생양의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본인의 삶의 어려움들을 본인 스스로 풀어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두고 거기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네.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이제 리더가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신문에서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을 되는 거, 그렇죠. 네. 이걸 꼽는데 또 네. 반대쪽에서는 요즘에 이제 오히려 이제 부장급, 차장급에 있는 분들은 대기업 임원다는 걸 거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맥락도 이제 리더포비아의 같은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달기도 어려웠는데 비율이 한 1%에서 2% 미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네. 임원이 될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언론이 나왔는데 한 0.82%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임원이 되기도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좋은 역량을 발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지금 또 더군다나 이런 불확실성 이런 시대잖아요. 되기도 어렵지만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임원보다는 그 조금 하위 단계의 부수장 정도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이제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런 임원이 이제는 이제
리스크의 상징이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꼭 그 자리를 꼭 향해서 달려가야 하나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한 몇 년 전이죠. 그 MZ 세대들이 이제 추구했던 트렌드가 워라벨이 네.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워라벨을 MZ들의 세대들의 특성만으로 간주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 세대들이 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즘 세대만의 특성이 아닌 전 세대가 추구하는 특성이 되었고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보다 즐겁게 살아가는 삶,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남이 보는 삶보다 내가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런 삶들을 이제 좀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대기업 임원분들도 인터뷰 해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임원이 임시 직원의 약자다라고 그렇죠. 하시면서 네. 진짜 뭐 1년마다 내가 한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또 이제 제가 또 여러 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임원을 뭐 2년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원이 이제 되었을 때 뭐 받는 뭐 급여나 여러 가지 혜택들 좋은 게 많지만 내가 뭐 말 그대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그리고 그 임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뭐 무게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지느니 불확실성을 지느니 나는 차라리 임원 달기를 포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내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제 현상이 보인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리더와 관련된 말이나 생각 중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 이거 정말 큰 오해다 혹은 큰 착각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다른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리더는 항상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대에는 정답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답을 알 수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코로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뭐 국제금융기금 다양한 이런 기관들에서도 IMF가 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불경기, 불황이 더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정답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리더가 정답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구성원들과 다 함께 탐구하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착각이 뭐냐면 요즘 리더가 되니까 굳이 뭐 관리자나 리더들을 자리에 앉혀놓을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는 단순히 뭐 일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필요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검증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글에서 개청 없는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과연 리더들이 이제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일부 관리자를 막 기생충으로 인식하기도 했고 관리자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이런 편견이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리더를 딱 없애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우선순위는 네. 정해지지 않고 일은 계속해서 중첩되게 되고 의사결정도 계속 정체되게 되고 자율성은 곧 뭐 예를 들면 무기력으로 바뀌고 팀워크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이렇게 변질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그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직원들의 업무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70%가 바로 이제 리더,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리자는 조직 문화 형성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전략 실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중간 리더죠. 중간 네. 리더를 없앴더니 직원들이 이제 중구난방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 또 이제 시간이나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네. 결과가 네, 나왔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아 이게 리더가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결론을 다시 내린 거죠. 그렇죠.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설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세대들이 추구하는 방향, 네. 그다음에 소통의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융화시키면서 새로운 관리자형 또는 리더형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죠. 리더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큰 착각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할 리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경제 인물 중에는 뭐 이건희 네네. 삼성 이제 전 회장이죠. 그런 분들 보면은 딱 이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이제 온 국민이든 뭐 삼성 직원이든 이걸로 가야 된다. 네. 딱 길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치 제가 책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생견지망이 있어서
와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을 으쌰으쌰 끌고 갔구나 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정답은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변화하는 리더의 그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과거에서부터 리더라는 존재는 뭔가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이것으로 뭐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뭐 구성원들 끌고 가는 역할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건?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정주 회장 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지식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식을 함량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지 않았다.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식적 인사이트가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륜으로 인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시대는 2년 후에 3년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사회가 변하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도 뭐 AI가 나온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과연 그렇죠. 언제 나올지 그 다음에 뭐 10년 아니 짧게는 5년 후에 뭐 AGI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그것을 나온다고 답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 역시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해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하나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정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자체를 믿지 않을 직원이 또 다양하게 많을 뿐더러 네, 그 논리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이해적 적합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또 구할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적었고 또 이제 사회적인 그 변화도 굉장히 좀 지금에 비하면 느렸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복잡 다변화하고 네네. 속도가 빠르니까 네. 정말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속도를 이제 어떠한 리더가 진짜 앞서가서 성경심을 딱 끌고 가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렇죠.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잠깐 읽었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표현 중 하나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리더 자리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는데 그 자리가 드러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질려버린다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소셜 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셜 미디어는 아시다시피 당문순인지 그들만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사회적 비교의 무대이고 비교 강도와 속도, 파급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는 자기 정체성과 이런 목소리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형성하는 이런 결정적 성장기에 거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태에서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아 형성 과정은 필연적으로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이라면 요즘 세대들은 특히 이제 심리적 쓰나미, 소셜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쓰나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외부에 늘 평가를 받는 그런 자신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요, 예를 들면 뭐 하트 뿅뿅 이런 거 받지 않게 되면 굉장히 불안한 이런 심리적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제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뭐 좋아요나 사랑한다 이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고 그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자기 브랜딩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외부가 보는 나 제대로 보여지기 위해서 나 자신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경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의 수나 뭐 팔로워의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딱 표현되잖아요. 네네. 그럼 좋아요의 수가 많고 팔로워의 수가 많으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좋아요나 팔로우 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뭐 잘못하면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조직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못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못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리더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편함은 조직 내에서는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요즘에 보면 국회의원이든 뭐 기업의 경영이든 일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네. 이제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SNS 활동들이 리더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정치인들이야 뭐 네. SNS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 활동들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표를 더 받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뭐 도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기업의 경영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S그룹의 그런 분들은 SNS, 인스타를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기업 내 리더십에 이런 것에 영향을 줄까요? 따지고 보면 외부에 노출하는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빛나 보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 조직에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런 SNS에 올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는 있어빌리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고 전체 이 사람의 리더십이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SNS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리더적 역량과는 뭐 별로 상관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SNS를 하게 되면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하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한 종류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그럼요. 리더십의 네. 구성 요소로서 네. 내 구성원들과 혹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네. SNS가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네. 또 다르게 보면 SNS는 항상 좋은 점, 긍정적인 면만 올리잖아요. 근데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 봤을 때 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좋은 면만 올리면 좀 우리 뭐 리더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리더하고 나쁜 리더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건 이론적으로 네.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긴 그쵸. 하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느끼려면 아무래도 리더가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리더가 자리에 없을 때 팀원들이 리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리더라 하면 팀장이나 리더가 없을 때 회의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실수했을 때 이것을 쉽게 용납해주고 관대하게 용서해 받아주는지 또는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팀원들이 어떤 분위기에 빠지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나쁜 리더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뭐 회의 시간은 점점 길어지는데 결정은 나지 않고 3시간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 리더가 그래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한다거나 리더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경우 또는 이제 괜히 나섰다가 책임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가 퍼지게 되고 성과가 안 나면 서로를 피하거나 내 탓이 아닌 남 탓하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나쁜 리더의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정말 뭐 독불장군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리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그럼 우리 팀 1등 한다. 그래서 강한 이제 카리스마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하지만 이제 뭐 팀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는 듣지 않죠. 근데 결과는 확실해요. 이런 리더가 있고 뭐 반대로 이제 되게 민주적이긴 해요. 근데 뭐 성과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뭐 쏘쏘한 거죠. 그냥 보통 뭐 평균 정도는 한다. 근데 되게 막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뭐 하나를 해도 팀원들과 항상 상의하는 리더가 있어요. 이 두 리더 중에서 어떤 리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인간관계 하기에는 후자가 좋죠. 네.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자와 후자를 합친 리더라 하면 좋겠죠. 내가 아주 이상적인 리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리더는 뛰어난 역량으로 성과를 계속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라는 거죠. 그럼 가져온다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그건 가져오기만 한다면? 직원 입장에서 편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확정지어서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좋은 리더냐 나쁜 리더라는 평가했을 때 네. 결과가 더 중요한 건가요? 과정보다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결과가 이제 확실히 좋고 과정 좋으면 뭐 이건 100명이면 100명 다 좋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비율이라는 게 있고 네. 평가가 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시해야 되냐 했을 때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뭐 우리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 살았을 때 네. 뭐 오래 살은 건 아니지만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성과 이전에 과정에서 진이 빠지면 성과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부하 직원을 네. 잘 케어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면 조금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네. 막 비판하거나 감정 소모를 막 어마어마하게 시키고 성과를 가로채거나 이러한 리더가 있으면 좋은 성과가 나기까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강압적이고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무리 성과가 정말 믿고 가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팀원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죠.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조직 문화나 뭐 리더 얘기할 때 뭐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네. 그럼 이제 뭐 방금 뭐 제가 선택을 여쭤보긴 했지만 이제 책에서도 이제 착한 리더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심리학에서는 이제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진 않잖아요. 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다 보면 하나하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먼저 계속 수용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면 굉장히 일이 쌓이게 되고 일이 진척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혹시 딜버트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작가님 책에서 처음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그 애덤 스코트 네. 미국의 작가인데 그분이 쓴 이제 만화예요. 1989년부터 인기가 있어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일보에 이제 기재되고 거의 한 60개국 넘게 이렇게 와. 판매되었고 애니메이션까지 제작된 그런 만화거든요. 여기 이제 주인공은 이제 그 딜버트는 IQ가 170입니다. 네. 그럼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쵸. 이런 친구가. 근데 조직 생활을 딱 해보니까 뛰어난 자기의 이런 지능지수, 감정지수를 발현하기에는 조직의 IQ는 예를 들면 한 90에서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를 발휘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 이상은 돼야겠지 않을까요? 예. 더 많은 실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아, 다르다는 이유로. 네. 그런 넌 왜 건가요? 그렇게 잘났어? 아. 네. 그것은 이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딜버트 같은 이 주인공은 자기의 이제 뭐 높은 지적 능력과 이런 네. 창의성을 죽이고 이러면 IQ 90이나 100 정도의 수준만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노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용의 태도를 네. 견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군도 없고 상사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갈등은 굉장히 이제 증폭되게 되고 결국은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더 다양하게 발생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만든 거군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의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뛰어난 인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이 기업의 경쟁력은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될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점점 이제 뭐 망하게 되는 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임원인데 네. 제 밑에 직원이 있어요. 곧 임원이 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더 역량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해당되는 윗살에 있는 임원이 이 사람의 역량을 막아요. 본인 자리가 위험할까 봐. 아 그럼요. 네. 이제 그런 악순환이 도래되니까 문제는 이제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만연한가요? 어떻다고 보세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보편적인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겠죠. 눈치껏 이제 그렇죠. 네. 내가 능력이 있어도 이게 사람들의 이런 질투심이나 네. 이런 시샘 이런 것들 네. 고려해서 보여줄 것도 안 보여주고 네. 그걸 적절히 했을 때 그런 사람들 결국 조직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좋은 리더라 하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조직 생활이니까.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리더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제는 대표님께서 다음에 제가 출간해야 될 그 책에 네. 담겨있는 내용인데 아, 그래요?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네. 번째 그 영속성이거든요. 잘 나가는 리더들은 비즈니스의 게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네. 예를 들면 유한 게임이 있고 무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리더들의 특성을 보니까 비즈니스의 게임을 무한 게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2년 돈 잘 벌어서 네. 내가 성공해서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어떤 특정 사업을 하더라도 네. 쭉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하고 네. 말 사업이 아니고 네. 30년, 50년 후에도 예. 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서 예, 예.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이지 음.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사람 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리더 20년, 30년 쭉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특성을 보면 비즈니스 게임을 무한 게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요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한 149 제타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15개에 해당해요. 야,
제타가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놀랍게 이 수치는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이 데이터를 CD롬에 다 묶어가지고 수직적으로 딱 늘려보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와.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내가 과거에 성공했고 과거에 배웠던 이 지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면 그건 뭐 미친 짓이죠. 아. 예, 과거의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스폰지처럼 이제 민첩하게 학습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더가 되면서 가져야 되는 역량이 I may be wrong, 나 역시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정서적 민첩성이거든요. 정서적 민첩성이라는 것은 빠른 이렇게 변화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막 와도 허허실실하면서 이걸 과감하게 이겨내고 외부의 압박이나 갈등이 찾아와도 즉시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방성 부분에 있어서 네.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거나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거는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 생각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고 그 생각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더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본인이 과거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나 확고함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이제 이 개방성의 조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거가 뭔가 카리스마가 무너지고 뭔가 내 지금까지 성공 경험과 반대되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죠. 예. 그러면 자료를 더 찾게 되고 네. 직원의 목소리, 상대방 목소리를 더 경청하게 되죠.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줄이게 되고 좀 더 라이트한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운이 탄생할 수 있겠죠. 이 개방성이라는 거는 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고하고 재검토하고 뭔가 피드백을 들어보고 뭐 이런 차원의 개방성이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부장까지만 했었으면은 정말 이 기업의 역사에 남을 만한 누구나 칭송할 만한 업적을 내고 평판을 받을 사람인데 네. 리더로 승진하면서 이 사람의 평판이 망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와 뭐 책임감과 통찰력을 갖춘 인물로 변모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라는 말은 심리학적 의미로 보면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데 자기의 역량이 쭉쭉쭉 올라갈 때까지만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바닥을 쳤을 때 무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드러냈을 때까지 우리는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뭐 우리만의 조직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직책이 바뀌고 역량이 변화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그런 변화나 기회 요인, 성장 요인을 그만큼 또 시스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없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냐면 그 리더 한 사람의 무능함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직원도 성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이제 이게 또 악순환이 되면 조직의 성과를 또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피터의 법칙을 저는 보면서 이제 그 김 부장의 캐릭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 이제 그 드라마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김 부장이 이제 그 통신사의 영업 사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ACD 부장까지 네, 바닥부터 부장까지 올랐는데 네네. 그 부장에서 이제 승진을 못하고 네. 이제 상무한테 이제 까이잖아요. 네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피터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역량이 부족한데 막 자꾸 이문을 다루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 조직의 그 회사 대표라면 그런 분들을 승진시키겠습니까? 시킬 수가 없죠. 없죠, 그죠? 네. 네.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인재들이 꽤 많은 부분 잔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조직 문화상 바로 또 소위 갈아치울 수도 없는 그런 시대다 그렇죠. 보니까 네.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분들을 또 계속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조직은 계속 이제 좀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사원일 때는 내가 진짜 발로 뛰면서 영업만 잘해도 성과가 쌓이고 하면서 좋은 고가를 받을 수 있는데 승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케팅 업무를 포함할 수도 있고 뭐 인사팀 업무를 포함할 수도 있고 경영전략팀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데 나는 영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은 네, 그 업무를 내가 커버할 수 없게 되면서 네. 내 무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죠. 네. 직급이 낮았을 땐 내가 잘못해도 뭐내 위에 상사, 다른 동료들이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직급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본인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이제 리더 포비아의 하나의 근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업만 하던 사람인데 마케팅 업무를 이제 포괄을 하게 되면서 마케팅적 역량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있겠죠. 있죠. 아무래도. 네. 그 말이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함을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방성의 문제와 개방성의 그 이미지와 좀 같이 중복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의 문제를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민첩하게 학습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하고 뭐 그러다 보면 네.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쇄되면서 조금 뛰어난 역량으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그럼 거기서 이제 개방성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기회 삼아서 본인이 그렇죠. 더 성장하는 건데 그렇죠. 네. 개방성이 없는 사람은 네. 거기 벽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네. 한계를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뭐 과거의 성과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네. 뭐 변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자리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힘이 아무래도 약하죠. 그 리더 포비아라는 책을 쓰신 저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리더를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점이나 가치가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그 리더를 하게 되면 영향력의 스케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있을 때는 나만 잘하면 되지만 리더가 되면 그 성과가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과를 동시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리더라는 자리가 올라갔을 때 또 가져올 수 있는 그 베네핏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희소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기업에서 임원 정도 됐던 사람이 밖에 나오게 되면 NGO 단체의 임원 또는 CEO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부장 이하로 나온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 보면 또 그 레벨에 맞춰 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리더라는 자리를 극복하게 되면 시장에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마케트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걸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는 타고난다는 관점이 있고 리더의 능력은 뭔가 길러지거나 만들어지는, 키워질 수 네, 있다. 네, 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네. 키워지는 리더가 있고 타고난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리더도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그 확률이나 비율을 좀 높게 주고 싶고 그런데 타고난 리더라 하면 아무래도 네.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타고난 뭔가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영학적 관점, 사람을 보는 이런 이해 능력,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건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타고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지는 능력과 잘 융화가 되고 중복이 되면 뛰어난 리더로 가지 않을까. 그럼 사랑 많은 리더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예. 믿을 수 있어야겠죠 일단.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하고. 그렇죠. 네. 예.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더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근데 어떤 리더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원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칙, 조직에 보면 조직에 이제 코어 밸류, 경영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죠. 원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호찌민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지금 한 5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호찌민 묘소에 거의 한 1km를 줄을 선다고 해요. 네. 그 사람, 즉 호찌민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자주 독립이었어요. 베트남의 자주 독립. 네. 그 자주 독립이라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몸을 바친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불변응만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에 대응한다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베트남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거기에 큰 공감과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하는 것보다 네.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또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또 솔선수범하는 이런 태도가 무엇보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15년 동안 리더의 역할을 해오셨는데 네. 언제 가장 좋으셨고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책을 쓰기도 하니까 네. 책을 쓰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적 부분을 유입했을 때에 대한 희열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제 본인 스스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에게 그 희열을 같이 공유했을 때 네. 그런 가치를 공유했을 때가 좀 굉장히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죠. 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좀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리더로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코로나 때 오히려 제가 책을 더 썼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권인데 거의 책을 3권, 4권 썼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오히려 더 투입함으로 인해서 해야 될 영역을 못했을 때의 기회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손실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네. 내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리더 입장에서 뭔가 위기가 온다면은 이것을 뭔가 위험이나 위기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노력들을 해야 된다. 네.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죠. 네. 도전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다고. 어떤 예, 유튜브인가요? 네. 뭐 아방그로라는 채널이고요. 제 채널 즐겨보는 분들이 이제 C레벨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협상이나 미술과 관련된 경영을 융합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네. 행동 심리학 이런 부분들을 예, 고퀄리티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러면 리더에 대한 실패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처럼 리더십이 새롭게 진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뭔가 더 두드려 봐야 된다. 그러면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학습하게 되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언어로 바꾸는 용기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들거나 위기가 오면은 이것을 뭐 포기하거나 그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변화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네.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고 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이죠. 그렇죠. 뭐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네, 요즘 세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